네, 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의강자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3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 강좌를 시작을 했죠. 이 강좌를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유명하신 유명 인사분들이 이제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김민웅 교수님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임원영 소장님, 그리고 이부영 의장님, 그리고 함세웅 신부님도 오셨었고요. 예, 그 다음에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도 오셨고요. 오늘은 또 굉장히 인기 스타 중에 한 분이시죠.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 강좌를 한다고 해서 과연 무슨 성과가 있냐?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내려올 것 같으냐? 이런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그 3.1운동 때, 우리 3.1혁명 때 손병희 선생님께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손병희 선생님께 비슷한 질문을 누군가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만세운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만세운동을 통해서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는 것이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강좌나 그 다음에 우리 촛불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심한 폐악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강좌라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집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한테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다음 달에는 또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오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명한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 또 강사분들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의강좌는 결의강좌 준비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주관단체는 돌베개산악회, 서울의 소리, 그리고 촛불행동, 그 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좀 인사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필립 돌베개산악회 상임 고문님을 모시고 인사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베개산악회 상임고문 이필립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좌를 만든 것은 우리 사회자가 잠깐 얘기했듯이 결의와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얼마를 그리 많이 썩어가고 있고, 양키 쌀나라 녀석들의 식민지 역할을 우리가 70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이 얼간이 같은 작자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미국의 정보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리하고 미국이 좋아하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놈들이 양키 쌀나라 놈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좌를 통해서 국민의 얼말그리 깨어나고 얼말그리 살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강좌를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관단체 중에 하나인 또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오셔야 되는데,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뭐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 메시지도 좀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결의 강좌에서 또 이 방송을 또 같이 내보내고 있고 또 서울의 소리가 주관 단체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서울의 소리의 그 우리 초심님은 오늘 또 전주에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을 하시느라고 지금 못 오셨는데 대신에 서울의 소리의 강전호 이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서울의 소리 그 초심님을 대신해서 잠깐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울의 소리 총괄이사 강전호라고 합니다. 예, 원래 이 자리에는 백은종 대표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 전주에서 전투 중이십니다. 예, 우리 저기 그 전 초동 태권도 협회 안혜욱 회장님께서 전주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정대택 회장님 아시죠? 정대택 회장님하고 우리 백운종 대표님하고 안혜욱 회장님하고 이 삼총사 그 어르신들께서 지금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투 중에 계시고요. 만약에 우리 안혜욱 회장님이 당선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 지역 지금 전주을 그 상황을 보니까요.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맨 처음에 그 등록을 하자마자 지지율이 그냥 뭐 거기서 사전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8%나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1%로 또 올라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터넷상에서 그 여론들을 보면은 만약에 그 안혜욱 회장님에 대한 그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무조건 다 그 안혜욱 회장님을 응원하는 댓글들만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잘하면은 우리 안혜욱 회장님이 당선이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우리 그 안혜욱 회장님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국회로 가신다면은 안혜욱 회장님 혼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 매국노 저격수인 백운종 대표님하고 그리고 김건희 저격수인 정대택 회장님 예 그리고 윤석열 저격수인 안혜욱 회장님 이 세 분이 모두 한꺼번에 국회로 가시는 거가 되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마 국회가 뒤집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그 전주로 내려가시기는 힘드시지만 여기서라도 그렇게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당히 그 우리나라 안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태로운 것 같아요. 1월 초에는 미국의 그 군사 안보 전문지에서 전 세계 그 안보 전문가의 70%가 10년 이내에 그 아시아 전쟁을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3월 초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2027년도 이후에는 대만 전쟁이 반드시 거의 발생을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만 전쟁이 뭐 발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완전 뭐 자동으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식민지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의 식민지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바로 일본의 총알바지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만이 우리가 그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각계 그 원로 분들께서도 우리 그 윤석열을 하루속히 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주관단체 중에 하나죠. 우리 촛불행동이 또 열심히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또 주관하면서 정말 열일하고 있고 또 촛불행동에서 주관하는 그 집회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토요일마다 또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또 힐링도 하신다는 얘기까지 또 많은 그런 또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관단체 중에 하나인 촛불행동의 권오혁 사무처장님 잠깐 모시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예. 잠깐 인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맞죠? 사무국장에서 승진했어요. 반갑습니다. 권호입니다. 오늘 강연은 특별하게 제가
강추하는 강연입니다. 특별하게 매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누구랑 싸우고 있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강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늘 좌절을 하고 또 적폐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촛불 집회는 여러분들 이제 매번 다 나오시겠지만 날씨도 풀렸지만 특히 그 한일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민족 주권 문제 그리고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걱정 그리고 책임감이 더욱더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이제 촛불 집회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 뭐 폭압 그리고 민생 파괴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의 주권 문제까지 평화 문제까지 그 촛불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겠다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의식까지 지금 더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오늘 강연이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강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걸 질문을 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메모를 미리 하셨다가 바로 이제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분만이 질문에 성공할 수 있다. 예. 요거 미리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저희가 기념 촬영을 하고 나서 식사하는 뒤풀이하는 장소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뒤풀이하는 장소는 양푼이 김치찌개 집인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발굴한 집이라서요. 아주 맛있고요. 여러분들 식사비 아주 소량의 식사비 정도만 지출을 하시면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좋은 얘기 또 같이 뒤풀이 장소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소장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우리 김태형 소장님 사회심리학자로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형 소장님의 그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부분들 참 많이 즐겨 듣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가슴에 좀 와닿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인상을 쓰시고 굉장히 짜증을 내시고 이제 그러는데 바로 우리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본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소리?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들은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왔냐 해서 이 그들은 누굴까요? 나쁜 놈들이겠죠? 네, 뭐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역사적으로 보면 기득권층, 지배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배층들이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국민들을 속여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기득권층들이 만약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들을 짓밟고 또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여야 됩니다. 물론 속이지 않고 몽둥이로 쥐어패는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만으로 계속 국민들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배층은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 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손으로 넘길까요?
제가 기계를 만지면 고장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됐군요. 기계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을 그럼 이제 속여야 되는데 이 지배층들이 사람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짜 정보 또는 정보를 상당히 왜곡해서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 그게 기본적인 하나의 수법일 텐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 거짓말을 하는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죠. 그게 왜 그렇게 부릅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거짓 정보, 허위 정보를 계속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기레기란 말까지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국민들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사실 이쪽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계속 해도 안 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조선일보 신문기사에 믿으십니까? 네. 그 조선일보에서 뭐 나오면 일단 안 믿으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허위 왜곡 보도를 접하더라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즉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속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속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배층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속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에 잘 속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는 거. 그게 바로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심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혹시 당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네요. 놀랍게도. 그러면 전화를 받아보신 적, 문자나. 그건 있죠. 예, 사례가. 저도 뭐 당해본 적은 없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애를 납치했다.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가 등장해서 막 울어요. 전화 속에서. 아빠 막 살려줬는데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요. 중국인지. 그래가지고 막 우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순간 좀 당황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인가 혹시? 애를 잡아갔나 진짜?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믿을 수도 있겠다 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순간적으로라도.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쨌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넌 몇째냐? 제가 애가 둘이니까 첫째냐 둘째냐니까 얘가 대답을 못해요. 계속 울어 그냥.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내가 너를 도와주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려면 네가 몇째인지 일단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너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면 주민등록번호는 아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더 울더라고 얘가. 그랬더니 이제 그 나쁜 놈이 받아가지고 야 너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번째를 잡아간 거냐. 뭐 그랬더니 걔가 바다에다 던져버리겠다 당장 뭐 이런데 그때쯤에는 이제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끊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도 그래요. 보이스피싱일 것이다. 그래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이제 애들을 찾아서 보니까 오락실에 둘이 있더라고요. PC방에.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 없는 상태에서 접할 때에는 속을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납치당해서 뭐 이렇게 유괴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놀래거든요. 두렵고 그런 상황이 되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그런 공포 상황이 되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억 원까지 사기당한 사람까지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심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예요. 그래서 보통 보이스피싱은 친절한 말로 시작되지 않죠. 검찰이다.
당신이 지금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뭐 당신 통장이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죠. 공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법을 그걸 쓰는 겁니다. 즉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핵심적 이유는 공포라는 것이죠. 만약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엄청 약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속습니다. 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라 이러겠죠. 근데 우락부락하게 여기 칼자국도 있고 막 힘 좋게 생긴 조폭 같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막 우겨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 때문에 아우 그 맞나? 혹시 맞는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또 맞는 얘기 아닐지라도 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즉 지록이마 같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사람들을 속이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다. 공포 분위기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포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공포는 사람의 존재나 존엄을 위협하거나 손상을 주는 대상을 접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존재를 위협한다. 어떤 경우냐? 뭐 목숨이 위협당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진이 나서 막 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공포 아니겠습니까? 여기 잠깐 죽겠구나. 또 미사일 같은 게 날라와서 떨어진다든가 이럴 때 이제 공포. 이건 이제 당장 우리가 죽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포를 목숨이 위협당할 때만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 체험하냐면 자기의 존엄성이 위협당할 때에도 사람들은 공포를 체험합니다. 좀 통속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모임에 참가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그 투병인간 취급하면서 경멸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 그때 사람은 어떤 감정을 체험하느냐? 바로 공포를 체험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 소위 유기공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 타인이 나의 존엄성을 침해할 때에도 사람들은 공포를 체험합니다. 이게 이제 공포라는 감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위협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이 위협당할 때에는 공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 주요한 감정이 공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최초로 한 심리학자를 꼽으라면 프로이트를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프로이트 다들 아시죠? 오이디푸스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오이디푸스 이론 다 아시죠?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들은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랑 동맹해서 아버지를 잡아요? 죽여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프로이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 동일시합니다. 즉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요. 물론 이 이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고 성역설에 기초한 잘못된 이론인데 성역설이라는 것을 빼고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대변하는 민주진영의 정당, 아버지는 우리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당 아니면 뭐 독재 정당, 그리고 나는 국민. 자, 국민은 원래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상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즉 개혁적인 정당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극우 정당은 싫어하겠죠.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생각 구도인데요.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싫어하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극우보수 정당을 지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이고 서민인데도 극우보수 정당을 지지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공포라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바는. 즉 아들이 원래는 아빠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결국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동일시를 하는 이유는 거세공포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거시기로 자를까봐. 근데 그 얘기는 틀렸죠. 근데 공포라는 얘기는 맞아요. 공포 때문에 결국 동일시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최초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프로이트 성역설에 기초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에리 프롬 같은 심리학자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허구를 실제로 환상을 진리로 잘못 인식한 것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폭력은 한마디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그래서 거짓말이 공포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먹히지 않아요. 공포 분위기가 있는 속에서의 거짓말은 먹힙니다. 잘 먹혀요. 우리가 80년대 광주를 떠올려 본다면 광주 항쟁에 간첩들이 개입해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투쟁에. 또 광주 시민들은 폭도다. 이게 만약에 그 당시 한국 사회 공포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나머지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안 믿었을 겁니다. 아무도. 저것들이 또 거짓말하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당수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그 서울에서 운전하는 택시기사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광주에 가서 진실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믿었냐면 그 당시에 공포 분위기가 군부 독재에 의한 공포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포가 지식이나 정보의 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즉 한국의 극우 보수층은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머리가 그렇게 돌이 아닌 이상 따져보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당연히 알죠. 근데 왜 받아들이냐? 무서워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릴까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점점 나빠지겠죠. 자기가 자기의 이익과 배치되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점 정신건강은 나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냥 그것을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서 받아들이냐 마냐 결정되면 좋은데 현실에 만약에 공포를 조성하는 집단이 있거나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포가 그걸 받아들이냐 마냐를 상당 부분 좌우한다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공포가 이제 차지하는 역할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을 또 국민들을 짓누르는 공포는 어떤 공포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네, 이 세 가지 공포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 왔던 건데 세 가지 공포입니다. 생존 공포, 고립 공포, 색깔 공포. 이 고립 공포는 존중 공포 대신 존중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느낌이 오세요? 딱 들으니까? 예, 이 세 가지 다 겪고 계십니까? 하나씩 볼까요? 생존공포와 고립공포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좀 90년대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90년대가 어떤 시절이었죠? 기억나십니까? IMF 경제위기가 한국을 타격한,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소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이렇게 정책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 세계화를 주장했던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90년대부터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인들의 생존공포와 고립공포는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오징어 게임을 우리에게 강요한 겁니다.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있죠? 오징어 게임 보면 사람들이 456명인가요? 참가해서 한 명만 빼고 다 죽고 그 대신 그 한 명은 엄청난 거액을 받게 됩니다. 456억이라는 사람 목숨값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과연 승자독식 원리입니다. 즉 승자가 다 가진다는, 나머지는 개털된다, 거지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선 죽는 거로 나오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이전에는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죠. 어떤 식의 분배를 했을까요? 혹시 어린 시절에 운동회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학교 운동회 할 때 천군 백군 나눠서 운동회 할 때 1등상도 있지만 2등상도 있지 않나요? 없었어요? 아, 있죠. 2등은 상 안 주고 그러진 않았죠. 네, 좋습니다. 1등도 있고 2등도 있어요. 근데 그 상의 격차가 컸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즐겁게 운동회 했죠, 우리. 그게 옛날의 분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등한테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등도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2등상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 영화인가요? 꼬마가 2등상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운동화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운동에 달리기 위해서 일부러 1등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걸 봐도 그 당시에는 분배를 해도 1등을 다 몰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1등도 주고 2등도 줬고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옛날에 보면 장학 퀴즈도 그랬습니다. 1등만 상 주지 않았습니다. 2등도 주고 3등도 줬어요. 근데 90년대부터는 TV 프로 뭐 이런 게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바뀝니다. 1등만 상 주는 거로 바뀝니다. 얼마 전에도 히트쳤던 피지컬 100 이것도 1등만 주지 않나요? 예, 1등만 주는 거로 다 바뀌어버려요. 승자독식 원리, 오징어 게임처럼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게 다 TV 프로를 바꿨겠어요? 승자독식 원리에 익숙해지라는 거죠. 이걸 계속 보면서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라. 이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이런 건데 이 오징어 게임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하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쟁,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니까. 그런데 90년대 이전의 오징어 게임과 90년대 이후의 오징어 게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90년대 이전, 80년대까지의 오징어 게임은 뭐였을까요? 줄다리기 게임, 줄다리기 시합이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줄다리기 시합 한 장면 나오죠? 그럼 90년대 이후의 게임은 어떤 게임? 구슬치기 게임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줄다리기 게임과 구슬치기 게임이 어떻게 다르냐? 줄다리기 시합은요, 팀별로 하잖아요? 즉, 집단 간 경쟁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소속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땐? 있어요.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어요. 우리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화목한 분위기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 팀 안에서 사이좋게 지냅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더라도 줄다리기 시합할 때 같은 팀 사람끼리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또 보초 대신 서주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외롭진 않다는 거예요. 내 팀이 있으니까.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친구들 사이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뭐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 등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그때는 직장 내 경쟁을 독려하진 않았던 시절이니까. 예를 들면 대우와 현대가 있다 그러면 두 회사의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을 했겠죠. 당연히 집단 간 경쟁을 했겠죠. 그러나 현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경쟁을 잘 안 했어요. 회사에서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장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화합, 협력, 화목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는 한가족 이런 걸 붙여놨어요. 내부 경쟁을 싫어했던 거죠. 분위기 좋게 잘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단합대 이런 거 하면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현대 다닌다 그러면 현대맨 나는 길거리에서 현대 사람 만나면 막 반가워하고 대학생들도 그랬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기 학교 만나면 막 그냥 막 반가워하고 왜냐하면 같은 학교 학생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자, 이게 이제 80년대까지의 상황이라면 90년대부터는 구슬치기 시합을 시켜버립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서도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팀을 이루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구슬치기 시합을 하자 완전히 달라지죠.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부부가 이 시합에 참가했다가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사이좋게 같은 팀에서 지냈어요. 근데 구슬치기 시합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남편이 이겼고 아내는 죽었어요. 남편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개인 간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인간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파탄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 아닐까요? 또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성기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이 드라마를 봐도 계속 착한 행동을 합니다. 특히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의 그 착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구슬치기 시합을 하자 누굴 속여요? 자기 앞에 있는 노인을 속이게 됩니다. 안 그럼 자기 죽으니까. 끔찍한 장면이죠. 성기훈 같은 착한 사람조차 개인 간 경쟁 시대에 들어서자 타인을 속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성기훈은 승자가 돼서 상금을 받았지만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 그 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죄책감을 떨치지 못해서 2탄을 찍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시즌2가 나온답니다. 만약에 거기서 속이지 않았으면 시즌1에서 끝났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의 오징어 게임은 줄다리기 시합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는 구슬치기 시합, 개인 간 구슬치기 시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내가 소속된 팀, 공동체 이게 있나요? 이제 없어지죠. 90년대부터 그게 없어집니다. 아이고. 90년대부터 내가 속한 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내 직장, 내 마을, 우리 마을, 또 뭐 우리 학교 등등의 그런 공동체에 소속돼서 살아갔거든요. 나름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근데 90년대부터 그게 사라집니다. 모두가 혼자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의 불안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 공포가 높아지는데 첫 번째가 생존 공포예요. 예전에는 2등을 하고 져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배를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부터는 극단적인 분배를 하죠. 1등한테 몰아줍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격차가 엄청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 드라마를 한 편 찍을 때 얼마나 받죠? 회당 뭐 5천? 예, 5천에서 1억 사이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승패라고 봤을 때 패자라고 할 수 있는 무명 연예인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회당 20도 못 받는다 해요. 뭐 많이 받으면 20? 그럼 격차가 5천 대 20입니다. 엄청나게 벌어졌죠. 옛날에 이렇게까지 격차를 벌려서 분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업군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대학 교수라 그래도 돈 잘 받는 대학 교수가 있고 그야말로 시간 강사로서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격차가 대학 사회 안에서도 쫙 벌어져요. 저같이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돈방석에 앉아 살아요. 돈 많이 벌죠. TV도 나가고 이러면 돈 더 잘 벌죠. 근데 저처럼 책을 잘 못 파는 사람 그리고 유튜브나 나가는 사람은 어렵게 삽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가 옛날 같으면 격차가 별로 없었던 팀이 쪼개지면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승자, 소수의 승자들은 괜찮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뭐에 시달리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존 공포에 시달리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가장 강력한 공포는 생존 공포입니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야, 이러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노후에 어떻게 버틸 수 있지? 뭐 이런 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등등이 이제 생존 공포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존 공포가 뭐 지금만 있는 거냐? 옛날에도 있었지 않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전의 생존 공포와 지금의 생존 공포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전의 생존 공포와 지금의 생존 공포는. 즉 80년대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던 사람과 지금 그런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80년대 때에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 없는 사람끼리 공동체로 뭉쳐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인으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즉 생존공포를 옛날에는 집단으로 겪었습니다. 공동체로. 근데 지금은 개인이 겪어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생존공포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죠. 고독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젊은 층의 고독사가. 이 젊은이들이
왜 고독사를 하는 걸까요? 뭐 취직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취직이 안 돼요. 그럼 자살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소서 막 200장씩 써놓고 막 그러다가. 근데 옛날에는 고독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취직이 잘 안 돼도. 왜 옛날 젊은이들은 자살을 안 했을까요? 만약에 취직이 안 돼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옛날엔 집에 가면 돼요. 예, 집에 가면 부모들이 밥 줘요. 그리고 이제 격려도 해줘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지. 언젠간 되겠지. 힘내. 또 친구들도 있죠. 친구들 많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유 뭐 술 사줄게. 이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더 혼나요. 취직도 안 된 놈이 왜 기어 들어왔냐 이래가지고 구박받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그건 다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거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집에 못 갑니다. 부모가 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럼 친구는 있냐? 친구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대상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오롯이 생존 공포를 다 견뎌야 됩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두루두루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고 같이 사이좋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가난해도 버틸 수 있었던 정신적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뭐 데모를 하든 아니면 뭐 항쟁을 하든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 다 나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 공포를 겪으니까 엄청나게 두렵죠. 자기가 잘 못하면 바로 죽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추구할까요? 위로도 받을 수 없고 힘을 합칠 수도 없으니까 오로지 각자 도생밖에 없어요. 세상에 눈을 다 돌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격리시킨 다음에 그냥 내가 내 앞길만 보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게 생긴 건 나 혼자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오로지 각자 도생의 길로 걸어가서 자기가 살아남는 것밖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사람은 개인적으로 고통이 너무 크면, 특히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면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자기 고통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지금 이 강의가 아무리 명강이라도 갑자기 배가 아프시면 제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너무 아프면. 오로지 관심은 나의 지금 통증과 고통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 통증이 사라지면 얘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90년대 이후 한국 사람들은 생존공포, 고립공포 같은 게 너무 심해서 야 윤석열이 미친놈이래. 머리에 돌이 들어있대. 걔를 안 바꾸면 큰일 난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는 얘기인데 관심이 없어요. 아유 그게 무슨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돼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정치를 얘기를 하고 사회를 바꾸자 그러고 불평등 얘기를 하고 야 집어치워 나 지금 바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에 관심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승자독식에 의해서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격차는 아주 뭐 별것도 아닌 격차 확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속에서의 격차 확대는 차라리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보면 80년대만 해도 100대 95 정도의 격차, 거의 격차가 없었죠. 그것이 현재는 100대 50 정도로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옛날에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노동자들이 서로를 똑같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5만 원 차이인데 뭐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사람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직장인이건 중소기업 직장인이건. 근데 100대 50으로 벌어지면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이 서로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안 됩니다. 서로 똑같다고 생각 못 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직장인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위계가 생기는 거죠.
법으로 정해준 위계는 아니지만 소득 차이에 의해서 위계가 생겨버립니다. 이래서 한국 사회는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아주 촘촘한 위계 사회로 변하는데요. 그것도 다층적 위계 사회로 변합니다. 뭐 그림으로 치면 이런 그림처럼 돼버립니다. 피라미드 사회인데 층이 엄청나게 많죠? 뭐 100층, 200층짜리 위계가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위계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좋으냐? 좋지 않아요. 다 개인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징어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층의 사람들도 갈라져 있고, 개인으로. 그 층이 또 쌓여서 거대한 다층적 위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사회 또는 한국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노동자 그러면 어땠어요? 노동자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계급 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집단 의식이라고도 하죠. 노동자 그러면 우리도 너도 노동자 나도 노동자 우리는 노동자야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노동자 그래도 대기업 노동자냐 중소기업 노동자냐 영세기업 노동자냐 원청이냐 하청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그래서 노조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정규직 노조 따로 비정규직 노조를 따로 만들어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를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노동자야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동자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전 대기업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100만 학도란 말도 있었어요. 100만 명의 대학생이 다 똑같은 학생이다. 그래서 100만 학도 뭐 힘을 합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대학들 위계에 있거든요. 서열 있어요. 다 아시죠? 서울대부터 쫙 위계가 있어요. 서울 지역의 위계가 끝나면 지방 위계가 시작돼요. 다층으로 쫙 갈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 다 개인으로 고립돼서 이 위계 사회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어떤 불안이 심각해질 것이냐?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일단 생존 불안 아까 얘기했으니까 고립됐다라는 것에서 오는 불안. 사람들이 이 같은 층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층인데 개인 간 경쟁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집단 간 경쟁 사회라면 같은 층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사이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 간 경쟁 사회가 되면 같은 층 사람들끼리도 사이가 나빠져요. 왜? 내가 40층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는 뭐죠? 40층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50층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40층을 탈출하는 겁니다. 50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40층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경쟁 대상으로 보죠. 이러면서 같은 층 사람들끼리도 다 쪼개지는 거죠. 자, 이런 사회가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생존공포가 심해진다라는 건데 이 고립공포가 심해지면서 존중불안이 생깁니다. 존중불안. 존중불안은 고립공포와 연관된 불안 혹은 공포로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걸 들으러 오신 건데요. 대체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인간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바로 그 불안 때문에 인간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만나기 시작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 문제에 시달려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동창회 갔는데 누군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나를 깔보지 않을까. 나 이번에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실업자가 됐는데 사람들 만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존중불안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존중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층적 위계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다층적 위계사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다층적 피라미드. 거기서 위로 아래를 향해서 학대 도미노 현상이 생겨나요.
자, 이게 보이시죠? 회사에서 윗사람한테 작살난 직장인은 누구를 괴롭혀요? 집에 와서 마누라를 괴롭히죠? 그럼 마누라는 애를 잡죠? 공부해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그럼 애는 고양이를 잡습니다. 이제 고양이 쥐를 잡겠죠. 자, 이 상징적인 그림, 이게 외국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어쨌든 제가 뭐 인터넷에서 주워왔습니다. 이게 학대 도미노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까 다층적 피라미드에서 위에서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면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거죠. 쭉쭉쭉쭉. 자, 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마누라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걸까? 자기를 학대한 사람, 자기에게 갑질을 한 사람과 싸울 수는 없었던 걸까? 왜 못 싸우죠? 혼자라서 그래요. 혼자라서. 이게 옛날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직장인들 간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왜? 개인 간 경쟁이 아니니까. 관계가 좋았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학대를 하면 저녁 때 동료들끼리 같이 술 마시는 거죠. 아, 오늘 나 그 새끼가 갑질했어. 막 이러면 동료들이 야, 그 나쁜 새끼 나한테 됐어. 뭐 이러기도 하고, 아, 괜찮아, 힘내. 원래 그런 미친놈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치유됩니다. 이게 집단 치료 효과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누라를 괴롭힐 이유가 없죠. 풀렸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료들이 야, 안 되겠다. 이번에 그놈 손 좀 봐야 되겠다. 우리 내일 집단 행정 좀 해보자. 아니면 노조 이기에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직장 동료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개인 간 경쟁 체제라서. 그러니까 까이면 내려와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끝나고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럼 누구한테 풀겠어요, 이거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안 돼요. 도미노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내려옵니다. 개인 간 경쟁 사회가 되면서 개인으로 고립된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한국이 학대 도미노 사회가 된 겁니다. 위로는 못 올라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밑으로만 내려오는 사회. 자, 이런 학대 도미노를 당하다 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해서 누구라도 잡아서 혼내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갑질 같은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학대 도미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신적이고 은밀한 학대 도미노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학대 도미노냐면 이것은 과시무시로 이어지는 학대 도미노입니다. 자, 타인들에게 과시를 하는 행위 이 자체는 그 타인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명품 시계를 샀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과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요. 물론 명품 시계를 살 돈이 없는 놈이죠. 걔를 만나서 평소에는 오른손잡이였는데 그날따라 커피를 자꾸 왼손으로 마신다든가, 자꾸 이렇게 머리를 올린다든가, 시계 보이게 자꾸 시계를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과시 행동 뒤에는 어떤 언어가 숨어져 있는 겁니까? 나 이렇게 잘 나가. 명품 시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부럽지. 이 말만 있으면 좋은데 상대방한테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랑 같아요, 이게. 넌 이거 살 돈 없잖아. 루저잖아. 이 찌질아.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 아니에요? 명품 시계를 산 사람이 이재용한테 가서 자랑할 것 같아요, 그걸? 그걸 살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넌 나보다 못하잖아. 이걸 즐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시의 대상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학대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한 거죠. 나 시계, 명품 시계 못 산다고 이놈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근데 이러한 과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셨죠? 대인관계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대응을 하셨습니까? 즉 명품 시계로 이렇게 차고 나와서 계속 쓰고 이 왼손으로 커피 마시면 너 지금 나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싸우셨어요? 그게 힘들어요, 싸우는 게. 왜냐? 네? 그렇게만 해도 건강한 거죠. 싸운 거니까. 근데 대체로는 그 얘기를 못 해요. 야, 너 지금 시계 샀다고 자랑하는 거지. 그러면 아, 야, 너 컴플렉스 있냐? 왜 그래 예민하게 반응해? 난 그런 의도 없었어. 그러면 나만 뭐 돼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게.
싸우기가 애매한 거예요. 진짜 갑질, 전형적 갑질은 마음 먹으면 싸울 수가 있거든요. 명백한 갑질이니까. 근데 이렇게 은근하게 자랑하고 은근하게 무시하고 이런 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아요. 참지만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죠. 그게 쌓이고 쌓여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가서 또 그 사람 앞에서 과시를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중형차인데 너는 아직도 경차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도미노가 한국 사회에 엄청납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층에서의 몇 층에 살고 있든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심리를 갖고 있어요. 돈을 더 벌어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차라리 과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심리를 갖게 되죠. 이게 존중불안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생존 불안이 없는 사람들, 생존 공포가 없는 사람들도 돈을 더 벌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무시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무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그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또 드라마가 있어요. 글로리라고, 더 글로리라고.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그야말로 이제 극빈층,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들은 소위 있는 집 애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 부자들, 가해자들 이 드라마를 보면 사이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엄청 안 좋아요. 나중에 지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몰락시키잖아요, 상대방을. 엄청 안 좋아요. 그 안에 또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갈구고 괴롭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몇 층에 살든 간에 이 공포,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검찰총장까지만 했으면 됐잖아요. 굳이 더 올라가야 됩니까? 그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어이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덜 무시당하고 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존 공포가 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오늘날의 생존 공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하고 질이 다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집단이 겪는 생존 공포라면 지금은 개인이 혼자서 온전히 겪는 개인의 생존 공포이기 때문에 질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민중 혹은 국민을 통제하는 기본 통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치 수단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채찍입니다. 채찍. 노예제 시대 때 노예들이 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 그 관리자들이 채찍으로 팍팍 때렸죠. 더 열심히 하라고. 이게 과거의 사회, 좀 야만적이죠. 과거의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채찍질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회. 한국도 군부 독재가 지배하던 시절만 해도 이런 채찍이 지배했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노골적인 채찍은 사용하기 힘들어졌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격렬한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런 노골적인 채찍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통제 수단을 버릴 수는 없는데 뭘 갖고 통제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생존공포입니다. 사람들을 개인으로 다 찢어놓고 생존공포에 시달리게 만들면 말 듣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현대판 채찍입니다. 그래서 21세기형 채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이 채찍을 뺏기 위해서 주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 채찍을 계속 맞게 돼 있어요. 생존공포라는 채찍을. 회사에서 윗사람이 갑질하는데 그냥 묵묵히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덤볐다가는 잘리잖아요. 잘리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못 하잖아요. 성희롱 성추행에도 참아요. 왜? 덤비면 잘리니까. 그러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다 참아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통제 수단 아닌가요?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생존공포를 겪게 만들어 놓고 고립시켜 놓는다. 그러면 괴롭혀도 저항을 못 하지 않습니까? 채찍 없어도 충분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바로 딱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맨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나쁜 짓 하라는. 그러면 해요.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그랬죠.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이야. 대학은 졸업해야지. 뭐 이런 유학가 있어.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리면 나쁜 짓에 동참하지 않고 저항하면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생존공포를 얘기합니다. 또 경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10년 정도의 직위, 형제 같은 경찰이 중요한 순간에 등에서 탁 칼을 찔러 주인공한테. 그럼 주인공이 딱 들어오면서 왜 네가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호수 꽂고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 딱 그런 사정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칼로 꽂 찌른 거예요. 자, 그런 짓을 한 이유도 결국 생존공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공포를 통해서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채찍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생존공포를 통해서 거짓말을 속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안 믿는다 만약에 그 말을, 그러면 생존공포에 시달리게 만들면 되죠. 그게 무서워서 거짓말인 것 같은데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존공포에 시달려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생존공포는. 그래서 대표적인 거짓말이 그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 본성에 맞는 사회라는 거짓말, 혹은 인간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존재다,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거짓말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시켜놓으면 이 말이 잘 먹힙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 밖에서를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그 드라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놈이 있는데 서울대 나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놈이 꼭 악역을 맡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서울대 나온 놈인데 이게 되게 나쁜 놈이에요. 드라마에서 이제 악당인데 빌런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오징어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가 집에 갈 차비가 없다라니까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다 꺼내줍니다. 있는 돈 다, 지갑에 있는 돈 다 줘요. 이거 차비하라고. 그 정도의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들어가면 악마가 되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집단 간 경쟁만 했다면, 즉 줄다리기 시합 정도만 하는데 머물러 있었다면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짓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팀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 간 경쟁 체제로 들어가서 한 명 빼고 다 죽이고 죽이는 살인 게임을 한다면 인간은 악마다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겠어요? 금방 받아들이죠. 그런 객관적 조건도 있고, 어쨌든 생존공포는 진실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오늘날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립공포도 마찬가지겠죠. 고립공포도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무력감입니다. 사람이 개인화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나쁜 결과는 당연히 고독감, 고립감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무력감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 집단으로 모여서 같이 살아간다. 팀으로 살아간다. 공동체가 있다. 내가 소속된. 그때는 그렇게까지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혼자 고립돼서 딱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공동체나 집단은 세상을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을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개인은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그래서 미국은 계속 슈퍼맨 같은 영화를 만드나 봐요. 그죠? 자, 개인은 못해요. 개인이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공과 추세밖에 없어요. 세상은 못 바꿉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으로 쪼개져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많이 합니까? 분노 잘 안 하죠. 의외로 조용하잖아요. 그죠? 왜 거기에 대해서 화를 안 낼까요?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왜 하지 않냐면 그거는 한국 같은 다층적 위계 사회, 젊은이들은 이제 그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사회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그런 사회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구조적 문제잖아요. 한마디로 그건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고립돼 있으니까, 개인이니까.
무력감 때문에 그건 터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문제인데 곽상도 아들 뭐 아유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 받은 거지. 그건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어. 화를 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시험 볼 때 내 자리를 뺏었다. 이건 어때요? 머리 꼭지가 도는 거죠. 화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항의하면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인 간 경쟁의 시스템 규칙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노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은 개인 간 경쟁에서 나의 경쟁에 뭔가 불공정한 룰을 적용한다든가 뭐 반칙을 쓴다든가 하면 폭발합니다. 그야말로 뚜껑이 열려버려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감히 나의 생존 공포를 자극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 뭐 전두환 집안에 검은 돈이 넘치고 있고 뭐 최순실은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또 돈 달라 그러고 또 막가기 때 곽상도 아들은 퇴직금을 50억씩 받아먹고 그거는 뭐 딴 세상 얘기니까 그런 불평등한 세상은 내가 손댈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불평등한 세상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만 관심인 거예요. 무력감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적응하겠다는 의지, 살아남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젊은 층은 굉장히 개인화되고 또 이기적으로 변하고 여기에 보수층이 파고들어서 20대 남성들은 거의 보수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무력감의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립공포, 그것과 결부된 존중공포,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능력주의라든가 뭐 그런 거짓말들을 속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아까 많은 분들이 분단체제 얘기하셨는데 한국 사회를 전형적으로 특징 짓는 강력한 또 하나의 공포가 있죠. 그게 바로 색깔 공포 아니겠습니까? 색깔 공포. 한때는 이 색깔 공포는 더 이상 없다. 한국 사회에. 별 의미 없다. 색깔 공격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도 많았습니다. 진짜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을 때 대다수 의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국가보안법이 이제 사문화됐는데 그거 철폐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랬던데 지금 어때요? 그 사문화 됐나요? 간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상하게 민주정부 때는 간첩이 없는데 이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 꼭 간첩이 만들어져요. 그죠? 간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색깔 공격이 난무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거의 이념을 가지고 사회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색깔 공격은 완벽하게 부활해서 지금 되살아났어요. 게다가 이번에 지금 전주울에서 그 진보당 후보가 1등하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2등은 그 민주당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임모 씨가 2등을 하고 있는데 이 임모 씨가 1등한테 색깔 공격한 거 아세요? 색깔 공격했어요. 예, 종북 세력이 뭐 전주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색깔 공격을 했어요. 이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냐. 뭐 이제 사문화돼서 아무나 안 한다? 아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번 사태에서 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 색깔 공포는 뭐냐면 색깔에 대한 공포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회주의자가 무서워서 두려워하신 적 있어요? 옆집에 이사하는 아저씨가 사회주의자일까봐 그런 거 걱정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내가 알던 사람이 빨갱이로 몰려서 간첩 이번처럼 간첩으로 찍히면 그거는 걱정돼요? 안 돼요? 왜죠? 걱정되죠. 왜냐하면 나도 같이 말려들 수가 있잖아요. 빨갱이로. 자, 이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색깔 공포는 색깔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색깔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공포예요. 괜히 내가 잘못 처신했다가 빨갱이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종북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라는 공포입니다. 한국에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 빨갱이로. 일단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생존 공포가 심한 조건에서 이건 치명적이죠. 심지어는 사회적 고립도 각오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꺼려하죠.
아, 저 사람은 빨갱이래. 저 사람은 종북이래. 아, 이거 상당히 한국에서 큰 치명적인 어떤 상처죠. 뭐 핸디캡이고. 이런 공포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색깔 공격을 하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 이걸 쓸 수가 없었겠죠. 이 색깔 공포증이 생겨나는 이유는요, 그 세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의 색깔 공포증은 그 발생 과정이 좀 틀려요. 이 나이가 많은 세대는 전형적으로 색깔 공격과 뭐가 결합되느냐? 죽음이 결합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 정부가, 한국의 독재 정권이 해방 이후에 사람들을 죽일 때 먼저 뭐부터 합니까? 색깔 공격부터 하죠. 빨갱이들이라고. 그래놓고 죽입니다. 거꾸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여놓고 왜 죽였냐 그러면 빨갱이라 죽였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색깔 공격은 단순한 언어적 공격이 아니에요. 반드시 국가 폭력이 따릅니다. 그 뒤에 죽이든 뭐 하든 간에. 그러니까 결합되는 거죠. 그게 연합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색깔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날 죽이러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전형적인 색깔 공포증의 발생 원인이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빨갱이로 몰리면 막 죽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80년대니까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다 좋은데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전두환이가 나쁜 놈이란 건 아시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시고 해도 되는데 도장만큼은 찍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도장 찍으면 죽는다. 그게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도연맹에 지장 찍고 들어간 사람들 나중에 다 죽었어요. 빨갱이로 몰려서. 또 남로당 같은 데 지장 찍은 거 발견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도장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도 되는데 도장을 그럼 죽는다. 그 공포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든 층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색깔 공격을 당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극우 보수에 투항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극우 보수 세력이 나온 플랜카드에 뭐가 있었냐면요. 군인들이여 일어나라? 뭐 그런 거 써갖고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기억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야,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뭐 국민항쟁, 촛불항쟁 해봐야 한번 군인들이 쓸어 나와서 빨갱이 사냥하면 다 죽어. 우리가 미쳤다고 너희 편가? 우린 이쪽에 서 있을 거야. 이런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층에 있어서 극우 보수 세력에서, 극우 보수 이념에서 탈출하는 것은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래도 설득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극우 보수가 됐고 바로 이제 반공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젊은 층도 색깔 공포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 층은 나이 든 세대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색깔 공격을 정부가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걸 목격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책에서 조금 보긴 했겠죠. 근데 직접 자기가 체험하거나 뭐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런데도 색깔 공포증이 심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의 한국 젊은 층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생존 불안, 생존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뭐 안 좋았던 시기를 좀 뺀다면 그래도 고도 성장이라 해서 계속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기술만 있으면 다 괜찮다. 대학 안 가도 된다. 실제로 기술 배워서 집 사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가 계속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니까. 그리고 직장이 뭐 없어서 실업자가 넘친다기보다는 데려가려고 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직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존 불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이 약해요. 이거는 뭐랑 이제 비교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20명 정도가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20명이 사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는 물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생존 불안이 높을까요? 생존 공포가? 별로 심하지 않죠. 왜냐? 20명이 협력하면 집도 지을 수 있죠. 그 중에는 물고기 잘 잡는 사람, 뭐 열매 잘 따는 사람,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협력해서 살아가면 구조를 안 당하길 바랄 수도 있어요. 그죠? 구조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살기 좋다. 뭐 이럴 수도 있어. 자, 생존 불안이 생존 공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20명이 그 섬에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명이 생존 공포는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주객관적으로. 일단 협력을 못하니까 집 같은 걸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은 있겠지만 못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장 생존 불안, 생존 공포에 시달릴 거고, 의사가 남을 치료해 주지도 않을 거고, 또 열배를 잘 따거나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발편짬은 못 자겠죠. 밤에 와서 자기가 훔쳐갈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생존 불안이 확 치솟아요. 개인 사람들 사이 관계가 나쁘면. 그걸 이제 대비해 본다면 옛날에 젊은 층이 겪는 생존 불안은 오늘날의 젊은 층의 생존 불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훨씬 약하다는 거죠. 지금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느끼는 생존 공포는 옛날하고 비할 수 없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경제도 내리막 하강 국면이라서 직장이 없어요. 남자애들 막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라이더밖에 없다. 저희는 네, 배달하는 거, 배민. 그리고 실제로 라이더 하다가 그래서 다쳐서 이렇게 공익으로 빠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공익인데 주변에 공익 온 친구들 중에 꽤가 라이더 하다가 사고 나서 다리 다쳐가지고 뭐 몸 다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심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어마어마한 생존 공포가 있어요. 생존 공포가. 근데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 뭐가 문제일 거라는 건 압니까? 이 젊은이들이 살면서 뭘 배웠을까요? 밥 먹고 살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왕따 당해서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배웠겠죠. 그럼 뭐랑 결합돼요? 옛날에 나이 든 세대는 색깔 공격과 죽음, 색깔 공격과 국가폭력을 결합시켰다면 젊은이들은 색깔 공격과 생존 공포가 결합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색깔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극으로 갈래? 밥 먹고 살려면 그게 유리해. 괜히 저기 진보 개혁 쪽에 얼쩡거리다가는 밥줄 끊겨. 여기로부터 성향이 보수화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뭐 한국 빼고 다 동의하죠. 예, 윤석열 정부 빼고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가 높습니다.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다 좌파 정권으로 교체됐잖아요. 그걸 반영하듯이.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젊은이들 여론조사하면 50%에서 60%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념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0.2? 세계적인 추세는 50에서 60%인데 한국은 0. 몇 대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념이 잘못돼서 틀려서 극우 이데올로기가 옳아서 그런 거와 무관하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레프트로 가면 밥줄 끊긴다. 라이트로 가야 밥 먹고 살기가 좋다. 이게 젊은이들한테 확 박혀 있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의 색깔 공포증이에요. 그렇다면 거짓말 잘 먹힐 수밖에 없겠죠. 네, 색깔 공포가 강력하면 거짓말에 속게 만듭니다. 특히 미국을 찬양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드는 한국 색깔 공포증의 주요한 배경은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한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항공모함이랑 막 끌고 와서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 민중을 학살한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습니다. 예, 본질이 이제 미국에 대한 두려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초강대국인 미국이 반공국가라는 사실, 여기로부터 사실 색깔공포 쪽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색깔공포증은 숙미주의, 공미주의 같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또 그거 이데올로기를 손쉽게 수용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맹목적 반감을 가지고 북을 악마화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념적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색깔공포증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지배층은 뭘 속여왔을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뭐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찍어본다면 이 자유로운 나라라고 속여왔죠, 우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유 같아요. 그죠? 예. 그 나만의 자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모두를 죽이고 싶은 이 자유. 자, 자유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입에 담고 있는데 한국의 자유로운 나라 맞습니까? 명목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강남에 아파트를 사실 자유가 있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있어요, 자유는. 근데 돈이 없는 거죠. 자, 1년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실 자유도 있어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의 자유는 허울뿐인 자유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못 누립니다. 돈이 없어서. 돈 없으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죠. 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은 사상의 자유 없잖아요. 사상의 자유 있습니까? 뭐 조금 하면은 빨갱이, 간첩 이렇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가 아직까지도 보장되지 않는 지구상 거의 유일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 예를 들면 기본소득 얘기 나왔을 때도 계속 그랬죠.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절대적인 파이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달한 생산력 수준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촌의 식량 문제는 원래는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남는 나라죠. 남는 식량을 어떻게 합니까? 줍니까? 아프리카에? 빈곤해서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나라에 그냥 줍니까? 버립니다. 바다에다 버려요. 곡물 가격 유지하려고. 그것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량 남아도는 나라 많습니다. 그거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아무도 안 죽어요. 지구촌 사람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큰 파이를 쥐고 있으려고. 이 불합리한 시스템의 문제지 파이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개발을 더 하고 뭐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거는 아주 절감을 해봤는데 저 우리 동네 편의점 가면은 기한 지난 거 있죠. 유통기한 지난 거. 예, 마가 달랑달랑한 게 있나 봐요. 그 다음날 되면 못 파는 거. 어느 날 그 알바하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거 빵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뭐 주문 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뭐 먹긴 하죠. 그랬더니 아니 뭐 유통기한이 이제 끝나서 어차피 버린다. 가져가서 드시려면 드셔도 된다. 고맙다고 받아봤거든요. 처음 제가 받아봤어요. 살면서 태어나서. 근데 그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편의점에. 이걸 다 날 주면 난 생존공포가 없을 거 아니냐. 이걸 다 버리지 않고 나만 줘도. 근데 버릴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서 야 이거 참 낭비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농담이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슈퍼리치들이 다 갖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완전한 1대 99의 사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가 생산력 수준이 부족해서 과학기술 수준이 부족해서 모두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건 넘어섰습니다. 다만 분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짓말도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잘 안 통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계체제는 영원불멸한 이상적 사회다. 91년도에 이게 아주 대유행했죠. 이게 후쿠야마인가요? 뭐 역사의 종언 떠든 사람 있잖아요. 예?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후쿠자는 들어갈 것 같아요. 후쿠시마 때문에 그런가. 자,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되게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역사의 종언 뭐 이런 게 정말. 그 주장은 뭐냐면 사회주의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 실패한 체제라는 게 증명됐고 이제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자본주의가 영원 불멸할 체제, 인간 본성에 맞는 체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역사는 여기서 정리되고 자본주의로서 영원히 갈 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몇 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속여온 상황이죠. 지금 뭐 다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1급 패권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있고 다극화, 신냉전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여기에 맞춰서 정해야 된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직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죠. 윤모 씨라고. 예, 우리 국가를 반대의 길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속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인간에 대한 증오와 혐오 뭐 이런 것도 많이 심어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짓말의 원인,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 심리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는데 주로 공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존공포에서 해방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생존공포에서 해방되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각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돈을 국가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보장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생존공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개인 간 경쟁이 계속되면 생존공포는 계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가 복원돼야 됩니다. 동시에. 근데 아마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즉 공동체의 복원이 자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자 친구 만나기 꺼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 써야 되거든요. 걔 만나면 계속 빈대붙으니까. 근데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걔를 만나도 이제 그럴 걱정이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또 남녀가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죠. 예, 여자들이 사랑을 중심으로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열받아서 또 예쁜 여자만 찾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사랑이 왜곡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뭘 보겠습니까? 청춘 남녀들이. 인간성부터 보겠죠. 성격, 이런 걸 보겠죠. 얼마 보니 이건 주주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복원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징어 게임을 시켰어요. 구슬치기를 시키고 있잖아요.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각자 도생을 통해서 네 문제, 생존 문제를 해결해라. 또 무시당하는 것에서 탈출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제 그거 그만두자는 거죠. 그걸 그만두고 집단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사회를 바꿔서 집단적 해결로 나가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사회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고립공포로부터 해방되려면 당연히 연대와 공동체가 복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려면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격차를 줄이는 평등주의 정책을 펴려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아니면 반대를 많이 할까요? 반대 많이 할 것 같은 예감이 드시죠? 인국공 사태에서 보셨듯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니까 반발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국이 다층적 위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합니까? 우월감을 필요로 합니다. 아랫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없어지는 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치명적인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나보다 더 못생긴 애가 왔어요. 전학을. 그때 그 안도감 아시죠? 제가 이제 모든 비난을 다 받겠구나. 나는 괜찮아. 근데 걔가 전학 간대요. 갑자기. 그때의 그 충격.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 사람들은 위계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따라서 아래층 위계가 올라오는 것은 자기 위계가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먼저 기본소득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생존 불안부터 줄여주면 사람들이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개인의 생존 문제에만 매몰돼 살 겁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돈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이런 거에는 관심을 못 가지고 어디 가면 취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이런 거에만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이 제공돼서 생존 공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회에 갑니다. 사회로 갑니다. 이건 필연이죠. 공동체 쪽으로 갑니다. 어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고 더 아름다운 세상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평등주의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말에 동의하게 돼요. 또 기본소득을 맛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성향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기본소득은 제가 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깔 공포로부터도 해방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려면 정면 대결도 해야 되겠고 색깔 공포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빨리 철폐해야 됩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걸 본인이 꼭 해내려고 노력했지만 당내에 있는 그 당시에도 수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박들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그때 못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까 얘기했듯이 수박들은 그거 사문화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진보정당을 공격하는 소재로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색깔 공격은요. 극우 보수만 쓰는 공격이 아니에요. 저거는 70년대에는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야당 쪽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색깔 공격했어요.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다. 남로당 전력이 있다. 실제로 남로당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박정희가. 그리고 박정희가 북에서 내려온 밀사 황태성인가요? 그 밀사를 보호하고 숙여놓은 적이 있어요. 통일 때문에 회담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황태성인가 그 사람은 박정희의 큰형 박상희의 친구입니다. 박정희의 스승이고. 그래서 그 황태성은 설마 박정희가 날 죽이겠어? 형 친구에다가 스승인데. 근데 죽였어요 나중에. 왜? 야당에서 색깔 공격을 엄청 했거든요. 뭔가 불순하다. 박정희는 빨갱이다. 자, 놀랍게도 박정희가 색깔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메카시즘이라고 박정희가 막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윤보선이 색깔 공격의 당사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건. 극우 세력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병적이라는 사회를 의미하죠. 국가보안법 빨리 철폐하고 분단체제를 해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 정책정당 나오는 게 제 꿈인데요. 정책정당이 있어요 지금? 없죠. 그나마 정책정당으로 찾을 수 있는 건 기본소득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당은 뭐 할지는 딱 느껴지잖아요. 기본소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의 정체성을 딱 정책 하나로 잡았네요. 자, 그런데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저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기를 쓰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훌륭했던 것은 70년대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 주장했습니다.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는데 아주 용감한 발언이었죠. 연방제 통일 방안. 또 민생경제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지금식으로 치면 진짜 빨갱이 주장이에요.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그래도 했어요. 정책을 제시한 거죠. 정책을. 그걸로 싸웠어요. 물론 상대방은 빨갱이로 몰았죠. 그렇게 해서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근데 한국은 정책 정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정책을 가지고 전면에 걸고 싸우면 빨갱이로 몰려요. DJ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래서 당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내세우니까 또 사회주의라고 공격합니다. 정책을 내세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변했느냐? 정책을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고 싸우지 않는 정당으로 바뀌었어요. 색깔 공격을 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싸우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정책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국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개혁 같은 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분단체제가 해체돼야만 한국 사회에 비로소 정책 경쟁의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 경쟁 시대가 아니라 흠집 내기를 누가 잘하냐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재명이 더 더럽냐 아니면 윤석열이 더 더럽냐. 그렇죠?
한동훈 머리가 머리가 그러면 안 돼. 하여튼 한동훈이 더럽냐 누가 더럽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이제 대장동. 대선 이슈가 대장동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소득 갖고 싸웠어야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국가보안법과 색깔 공격을 할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과 분단체제 해체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바로 나왔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예.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주장이나 아니면 강의는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요. 예. 아주 재밌게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층적 위계 사회로부터의 탈출, 지금 말씀했던 생존, 고립공포, 색깔공포, 여기서 탈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층적 그 분절된 사회에서 예컨대 이번 토요일날 당장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집단의식, 집합의식을 형성을 하려면 당장 뭐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다층적 위계사회이기도 하고 분열사회라고도 할 수 있죠. 횡적으로도. 집단 간 분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영남에서 반대하고, 뭐 좀 이건 예지만 택시 기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버스 기사들이 반발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남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여자들이 반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하면 남자애들이 팔팔팔, 이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전 국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에게 복지를 보장하자 그러면요, 그 차상위 계층이 반대한다 그래요. 제일 기분 나쁘다. 왜 걔네들만. 근데 기본소득을 해야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한국 사회에 불러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소득이 정상적으로 보장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의에. 회사에서 갑질당하면 싸워요. 왜? 잘려도 안 죽으니까. 또 뭐 성희롱 당한다 그러면 싸워요. 잘려도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 분위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으면 아무리 괴롭혀도 생존공포 때문에 머리 숙이고 다 수용했는데, 그냥 굴복했는데 이제 덤비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회사 문화가 바뀝니다. 조직 문화가. 사람들을 못 괴롭히는 쪽으로, 민주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회 문화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연대의식이 생기겠죠. 공동으로 이걸 같이 우리가 쟁취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렇게 돼야 다층적 위계사회를 깨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하면 아무도 동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밑에 사람 올라오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자는 거죠. 싹 버팀목을. 그래서 그 불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 해야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동참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정말 여러 가지 혁명적 변화를 한국 사회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저는 기본소득을 걸었으면, 전변에 걸었으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100% 이겼습니다. 근데 수박들이 기본소득을 못하게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대선전 나가서부터는 언급도 못했습니다. 그거 내세우면 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완전히 돌머리입니다. 돌머리. 대장동은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싸워도 이재명한테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은 붙으면 붙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국민 사이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고 논쟁의 주제가 되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건. 그리고 막판에 투표장 갈 때 할아버지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재명을 찍으면 다음 달부터 돈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작용하죠. 예,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강력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젊은 남성, 여성들이 왜 싸웁니까? 기본소득에 다 수혜자인데. 그럼 남녀 갈라치기도 성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고 뭐 줄리 여사 뭐 이런 거 갖고 싸웠잖아요. 대장동. 그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만큼 저는 폭발적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 없다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 뭐 주택, 그다음에 또 기본대출, 저는 기본 직업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론이라는 책에 이제 누가 쓰신 분이 있어요. 기본 직업제.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모조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하는 기본 사회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의 주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급선무는 기본소득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다른 질문.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그 집회 당시의 상황, 지금의 집회 상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군중들의 심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정확하게 저는 뭐 심리학자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찝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심리적인 좀 상황이 다른 거가 있을까요? 박근혜 탄핵 집회의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효용감을 가지게 됐죠. 효능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해봤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갈아치운 나라가 많이 있어요? 지구상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를 끌어내렸잖아요.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촛불 항쟁으로. 이건 엄청난 효능감을 가져오죠. 국민들한테. 할 수 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전과 이후의 국민들은 좀 달라요.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정치에 더 적극적입니다. 물론 이제 뒤로 물러나서 지금 관망한 사람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전반적인 국민들의 심리는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매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렸을 때 바랬던 것은 박근혜 없는 세상만은 아니었잖아요. 박근혜 하나 없어지는 걸 바란 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야말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뭐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대동세상 이런 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한 거지. 박근혜 얼굴 안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그 뒤에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개혁이 엄청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뭐 거의 5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혁을 잘 성공시키지 못했죠.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갖게 된 게 바로 이번 탄핵이라고 하긴 뭐그 윤석열을 심판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항쟁에 주저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 끌어내리면 민주당이 또 5년 동안 우리 암 걸리게 만들 텐데 내가 미쳤다고 나가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상당한 많은 사람한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나 윤석열 때문에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끌어내리자 한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때 끌어내려 봤는데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이번에도 끌어내리면 또 민주당이 정권 잡을 건데 쟤네들이 과연 개혁을 하겠나? 이런 의구심.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윤석열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나서 어떠한 미래를 우리에게 줄 것인지 보여줄 것인지 또 제공할 것인지 이게 확실하게 느껴져야 아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는 저력은 이미 갖추고 있는데 그 어떤 동기 촉발제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설 시작할 때 국회의원설 하면서 기본사회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저 정도 이슈면 한번 싸우면 하겠다. 민주당이 기본사회를 들고 좀 더 그걸 구체화하고 더 확장해서 국힘하고 붙으면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기본사회로 가자. 이렇게만 해도 좀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 그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또 하도 내부에서 두드려 맞아서 그런지. 지금은 그래서 정책 대결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냥 오로지 국힘의 흠집 잘못하면 뭐 매국 외교 실패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에선 취약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마음속으로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국힘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싫어하거든요. 이건 제가 100% 보장하는데요. 윤석열을 개인 인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김건희 씨도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것만 제공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랑 이 진보 세력이.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한 분. 네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촛불의 행동이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나 그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참 중요한 점이라고 느끼는데 여러 가지 공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짓말에 넘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공포에서 나오실 수 있게 우리가 독려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람들이 뭘 자꾸 받아들이고 믿고 거짓말 같은 거 속고 이럴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머리로서 차분하게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공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자각시켜주는 것만으로 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죠. 공포가 워낙 강력하다면. 그래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장 큰 거는 무력감에서 탈출하게 하는 거죠. 무력감의 근본 원인은 개인화입니다. 개인으로 고립되면 무력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력감에서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연대야 연합,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공포에서 벗어나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포의 대상이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개가 막 짖잖아요. 미친 개가. 그럼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거 지켜본 사람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와, 역시 미친 개는 무서워. 근데 가서 구두발로 까면 되거든요. 그럼 걔가 막 깽깽거리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서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무섭네 하면서 공포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촛불 세력이 윤석열 정권과 용감무쌍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공포는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안 탄압이 심해진다 그래서 위축되고 겁을 먹고 하면 사회 공포 분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고 여기에 맞서서 더 잘 싸운다 오히려. 그러면 공포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이 공포가 사실 색깔 공포는 약해진 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국힘당 애들이 무슨 말만 하면 우리가 보고 색깔론이라고 막 날 치냐 이러면서 이제 피해의식을 호소할 정도로 색깔 공포는 예전에 좀 줄었어요. 비교적 잘 견딥니다. 하지만 생존 공포는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생존 공포나 고립 공포, 존중 공포 같은 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쪽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런 정책들을 제기하고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지 말고 공동체나 사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해주신 우리 김태형 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관계로 여기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제 의자를 좀 앞으로 좀 보내주시고요.